주님은 의로우고 미쁘시사 저희들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토설할 때,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죄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합니다. 우리가 사랑이 없었고 이 땅의 교회가 우리 겉사람만 사랑하며 속사람의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내가 먹고 입고 마시는 문제에 집착해 지금 맞아 죽고 굶어 죽고 얼어 죽어가는 자들의 피눈물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모두 저희들의 죄악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가족이 죽어가고 우리의 아들, 딸이 잡혀있고 우리의 부모들이 송환당하고 있다면 우리가 이렇게 무덤덤하고 침묵하고 방관할 수 없을 텐데, 내 문제가 아니라고 이기적으로 살았던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지키는 것이 곧 이 땅에 평화를 구하는 것인데, 주님께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 하셨는데도 김일성을 신이라 여기는 저 가증한 멸망의 우상 체제를 저희들이 그대로 용납하고, 그리고 하나가 되고 연합하고 연대하고 저 주체 정권과 한 몸이 되는 것을 평화라 말했던 저희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 땅에 교회가 범죄하였고 목자들이 범죄하였고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음을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 저희들이 빛과 어둠이 같이 갈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와 베리알이 함께 할 수 없으며 하나님의 지위와 비지위가 같이 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저희들이 현실을 이유로 어둠과 결탁하고 베리알과 함께 가려 하며 하나님의 성전을 우상과 섞으려 했던 이 땅의 죄악을 용서해 주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저희들이 먼저 나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나라의 죄악을 내어놓고 용서를 구하오니 하나님, 저희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이 땅의 교회에 기회를 주시고 이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길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대로를 예배할 수 있게 주의 먼저 세운 자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더욱 갑절의 기름 부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긍휼의 하나님이시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용서를 구할 자격이 없으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정죄함이 없다 하셨사오니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저희를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교회를 새롭게 해 주옵소서. 신학교를 새롭게 해 주옵소서. 주님, 새로운 흐름이 나오게 해 주옵소서. 회개의 불길이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함께 하실 걸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얘기는 제목을 가짜 거짓 평화 통일과 진짜 복음 통일이라는 제목으로 잡았는데, 왜 이런 제목으로 제가 말씀드리는지 대충은 짐작을 하시겠지만 구체적인 얘기들은 강연하면서 풀어보도록 하고요. 북한을 구원한다는 거는 시작입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의 사명, 그러니까 제사장적 사명이죠. 선교하는 통일한국이 되기 위한 첫 번째 출발점입니다. 2,400만을 살려낸 다음에 뭐 할 것이냐? 선교하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죠. 그래서 복받는 나라가 되는 겁니다. 117만의 북한 군대가 있는데 우리보다 군인 숫자가 2배가 많습니다. 특수부대만 해도 10배가 많죠. 우리가 한 2만, 북한이 21만 그러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이 117만 군대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위해서 목숨 걸었던 사람들이고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이라크가 무너진 다음에도 군인들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됐었죠. 북한 체제가 무너진 다음에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주체사상이라는 김일성주의, 여기는 태양숭배인데요. 가증한 우상숭배를 중단시키고 하나님의 섬기는 백성, 하나님의 군대로 만드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북한 2,400만 동포들을 구원한다는 것은 그것을 선교의 기지로 만들어서 지렛대 삼아 그리고 뻗어간다는 걸 뜻합니다. 이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하는 통일한국이 바로 북한 구원의 비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2,400만을 살리는 건 그래서요. 우리가 통일한다고 압축적으로 표현할 수도 있는데 사단이 가장 싫어하죠. 독일 통일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독일 통일은 열린 땅에서 두 개가 갈라졌다가 하나가 된 거. 2차원적인 통일이고 남북이 하나가 된다는 거는 우리가 휴전선과 삼면이 바다로 막혀있는 이 막혀있는 공간에서 초원으로 대륙으로 뻗어간다는 이 3차원적인 통합일 뿐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선교하는 통일한국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4차원적인 통일입니다. 사단은 치명타를 입을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싫어합니다. 대한민국이 주도하는 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의한 평화통일, 이게 돼야 헌법 4조에 나와 있는 이 합헌적이고 합법적인 통일이 돼야 복음이 전해지는 복음 통일이 되는데 이 통일이 되는 걸 사단이 가장 싫어합니다. 북한 체제가 무너질만 하면은 너무나 많은 거짓말과 속임수가 횡행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어둠이 짙어지고 흑암이 창궐할 수밖에 없어요. 원래 일제가 무너지기 전에 친일파가 가장 많아졌던 것처럼 북한 체제가 무너져 갈수록 한국에서는 전혀 엉뚱한 얘기들이 더 많아질 겁니다. 그래서 북한 체제, 이 우상 체제와 주체 정권을 끝내고 물론 기도로 끝내는 거죠. 그리고 선교하는 통일한국이 돼야 된다. 이 놀라운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은 더 많은 공격을 당하고 그리고 더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일정 기간 지내게 될 겁니다. 뭐 이건 당연한 원리라고 봐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한반도가 이 남북으로 갈라져 있다가 빛과 어둠으로 우리가 먼저 빛을 받았죠. 이 빛이 올라가지 않으면 어둠은 내려오게 돼 있습니다. 이게 당연한 원리입니다. 한반도에서 이 빛과 어둠이라는 거는 영계에서 벌어지는 일들이기 때문에 북한을 지배하고 있는 정사권세 어둠의 세상 주관자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주체사상이라는 이 견고한 진이 깨지지 않으면 우리가 복음으로 침노해서 완전히 깨뜨리지 않으면 저거 내려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주체사상이라는 견고한 진은 다른 이름으로는 깨지지 않기 때문에 오직 복음으로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저 체제가 깨집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깨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적으로 어떻게 하면 저 주체 정권 우상 체제 주체 사상을 신봉하고 우상 숭배하는 흑암과 어둠과 사단의 진이죠. 어떻게 하면 저 체제를 깨느냐 더군다나 평화적인 방법으로 깨느냐 전쟁에서 깰 수는 없으니까요. 평화적인 방법으로 하라고 헌법에서 명령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 세상적인 솔루션은 돈 안 주면 됩니다. 뭐 공통적으로 나오는 얘기예요. 북한에 대해서 압박하고 봉쇄하고 돈줄을 차단하면 그 안에서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그럴 만한 충분한 여건이 북한 내부에서 숙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북한의 엘리트 집단들이 얼마나 김정은에 대해서 불평불만이 많으냐 이게 드러내지는 못하지만 공포정치를 하다 보니까 더 심해진 거죠. 예전에 김정일은 그러지는 않았거든요. 측근들만큼은 챙겼는데 김정은은 그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 죽어나가는 사람들 뭐 얼마 전에 현영철 숙청당했다 그러고 숙청당하는 게 처형당하는 거죠. 고사총탄으로 죽음당하고 이 핵심 엘리트들 뒤에서 박수치고 있는 사람들 저 사람들이 김정은에 대한 충성도가 떨어지고 있는 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겁이 나서 따라가는 것뿐입니다. 근데 만일 이 내부에서 돈줄을 차단시켜버리면 터진다는 거죠. 이게 평화적인 방법으로 헌법에 나와 있는 자유통일을 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라고 다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세상적인 방법으로 어떻게 하면 통일하느냐. 북한 정권에 들어가는 돈줄을 차단해서 내부적으로 펑 터지게 만들면 한국이 주도하는 자유통일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건데 이게 세상적인 방법이고 믿는 사람들은 기도하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더 간단합니다. 북한에 돈 주지 않는다는 거는 너무나 상식적인 얘기들이고 믿는 사람들은 북한을 지배하고 있는 이 정사 권세 어둠의 세상 주관자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다른 이름으로는 깨지지 않죠. 그러나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부르짖으면서 깨면 전 깨져나갑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 보면 통일되어 있는 거예요. 갑자기 북한에 쿠데타가 일어났든가 정변이 일어나든가 아마 이런 방식으로 통일될 가능성이 지금으로서는 유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깨어서 이 부분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그렇지 않은 모습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정세 분석이라는 걸 하는데, 제가 앞부분에 말씀드린 정세 분석, 이게 뭐 그렇게 큰 의미가 없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북한 체제 무너졌다라는 소식 들릴 때까지는 정세 분석 안 해도 됩니다. 왜 그런 거 하니? 정세 분석 해봐야 희망이 없어요. 복음 통일은 복음으로만 통일되는 겁니다. 오직 기도로만 통일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통일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이 영적인 체제가 무너질 때까지 기도하고 부르짖고 영적인 싸움을 하는 것밖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방법으로 대통령이나 장관이나 국회의원들이 하는 게 아닙니다. 이 대통령, 장관, 국회의원들이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이걸 정세 분석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제가 뭐 밥 먹고 하는 일이 이겁니다만은 이건 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고요. 결론은 그다지 볼 필요가 없다는 게 소결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에게 그다지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만 자꾸 의미 부여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간단히만 정리를 해봅니다. 이 머리가 좀 이상하죠. 제가 방송 끝나고 와가지고 뭐 방송에서 왜 이렇게 머리 세우는지 모르겠어요. 날라리처럼 하고 왔는데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아주 무슨 가발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지금 돌아가고 있는 상황들을 제가 간단히만 정리를 해드릴게요. 결론은 큰 의미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잘 되고 있는 것 같다, 혹은 잘못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거에 대한 평가를 할 필요도 사실은 없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중국 얘기 먼저 제가 최대한 빠른 속도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 중국 문제인데, 뭐 지금 이제 한중 우호 관계가 워낙 좋아지다 보니까 이제 통일로 한 걸음 더 다가선다는 평가를 하는 분들도 많고, 물론 이제 그런 면도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해야 될 숙제도 굉장히 많죠. 자, 이런 부분을 잠깐만 짚어볼게요. 이번에 한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주석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합의했던 내용들을 보면은 우리 그다지 뭐 웃을 수만은 없는 얘기들이 꽤 많습니다. 한중 관계라는 게 통일을 하기 위해서 풀어야 될 결정적 고리 중에 하나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헷갈리면 안 되는데, 합의사항 가운데 10월, 11월에 한중이 정상회담을 노력하겠다. 한중일 관계가 좋아야, 그래야지 중국이든 일본이든 통일할 수 있도록 끌어올 수 있으니까 이건 아주 좋은 거예요. 근데 다만 이제 한반도 긴장에 대한 어떠한 행동도 반대한다라고 시진핑, 박근혜 이 두 사람이 합의를 했는데, 이 북한에 대한 경고가 될 수는 있죠. 10월, 11일 북한 체제, 노동당이 만들어진 지 70년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장난치지 마라, 도발하지 말라라는 경고 사인일 수도 있는데, 한반도 긴장에 대한 어떠한 행동도 반대한다, 이제 이런 표현은 뭔고 하니 중국이 전통적으로 한미 군사훈련 얘기하는 게 바로 요거죠. 북한에 대한 경고도 있지만은 미국에 대한 경고의 의미도 같이 중국은 넣어버린 거예요. 우리는 여기 동의를 해준 거지만요. 자, 그 다음에 2005년도에 9.19 성명을 이행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2005년도 육자회담이라는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6나라가 모여가지고 중국 주도로 북한의 핵을 폐기시키기 위해서 합의를 협상을 해나간 건데, 이 9.19 성명이 그 중간에 나왔었습니다. 2003년에서 2007년까지 육자회담이 진행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 2005년에 9.19 성명을 이행하라고, 물론 북한에 대한 요구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북핵 폐기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 9.19 성명이 왜 결렬됐다고 중국이 얘기해 왔느냐? 9.19 성명이 나올 때, 그때 BDA라고 방코데이터 아시아 은행, 북한에 대한 금융 제재가 요 9.19 직후에 시작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요거 미국이, 아니 9.19 성명 내자마자 왜 방코데이터 아시아 북한에 대한 금융 제재를 하느냐, 미국 때문에 틀어졌다라고 중국은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건 뭐냐면은 앞으로 한미 정상회담 하는데 이제 한국 대통령에게 미국 가서 미국한테 북한에 대해서 압박을 좀 덜 해라라는 그런 뉘앙스로 해석될 여지도 있습니다. 이게 복합적인 거예요. 이게 외교 용어라는 건 이제 복합적으로 해석이 되죠. 그다음에 의미 있는 육자회담을 조속히 재개하자. 이 북한에 대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육자회담이라는 걸 예전에 했었다고 그랬죠. 제가 이거 뭐 북한학 시간이 아니니까 이거 뭐 부담을 들을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그냥 흘러 들으세요. 제가 한 15분 안에 다 끝내버릴 테니까. 이게 기도해야 됩니다. 이거 아무리 설명해봐야 이거 북한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거 가지고 이제 괜히 기대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원래 이게 정치인들이 하는 거는 그냥 하는 거예요. 자, 육자회담이 뭐냐면은 이 6나라가 한국, 중국, 미국, 북한 뭐 다 포함돼가지고요. 일본, 러시아까지 해가지고 2003, 2007년까지 육자회담을 했는데, 이 육자회담은 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국제적인 사기극이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육자회담 하기 전에는 북한이 핵을 갖고 있는지 가지고 있지 않는지 애매한 상태였어요. 근데 이 육자회담 하면서 중국 주도로 북한에 시간도 주고 돈도 줬죠. 우리는 어마어마하게 줬습니다, 이때. 자, 이러다 보니까 이 육자회담을 통해서 돈과 시간을 빨아들인 북한 체제가 드디어 육자회담 하던 중간에 아까 2005년도 9.19 성명 내고 미국이 비리의 제재라는 걸 시작을 하니까 이걸 핑계로 북한이 깽판을 쳐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2006년도 그 다음에 핵실험을 합니다. 이 육자회담 하기 전에는 애매한 상태였는데 육자회담 하면서 시간도 벌고 돈도 벌더니 북한이 드디어 핵실험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이 핵을 개발하는 결정적 일종의 지지대가 된 게 육자회담입니다. 근데 육자회담 지금 해서 뭐 할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뭐라 그러냐면은 육자회담 다시 재개하려면 북한이 핵을 폐기하는 조건으로 육자회담 하라고 미국은 얘기하고 있고 중국은 무조건 육자회담 다시 하라고 하고 있고 이런 상태입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북한 체제가 무너지는 걸 별로 원치 않잖아요. 미국과 중국의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이제 한중 정상회담에서 나온 얘기들 기존의 중국 입장과 크게 달라진 건 없습니다.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도 애매한 태도, 양비론적인 태도를 취하죠. 한국도 문제고 북한도 문제다라는 식의 그런 태도. 그리고 특히나 미국에 대한 극도의 경계심. 그리고 핵무기에 대해서도 육자회담이라는 기존의 형식적인 협상 과정을 다시 되풀이하자. 기존의 입장하고 달라진 게 없는데, 자,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돼버리냐면은 시간이 간다는 거예요. 문제는 시간이 제한되어 있다는 겁니다. 북한의 핵무기가 나왔는데 핵이 작아진다는 거죠. 누차 말씀드리지만. 자, 이 핵이 작아져 버리면은 한 3년 정도 남았다라고 박근혜 대통령 임기가 끝날 무렵에는 작아지는 거 확실하다고 그러는데, 이 뒤에 파키스탄의 퍼레이드 모습입니다. 핵이 나오면은 반드시 국지전이 일어납니다. 서로 이제 큰 한방이 있기 때문에 작은 전쟁을 자꾸 일으켜요. 군사적인 자신감은 올라가는데, 근데 이 인도하고 파키스탄이 서로 핵을 배경으로 해서 작은 전쟁을 계속 일으켜 나가는데, 만일 핵을 갖고 있는 체제가 핵이 없는 체제 앞에 서면은 국지전은 끝도 없이 벌인다는 게 일종의 국제정치학의 공식 같은 겁니다. 북한의 핵무기가 정말 실용 단계로 앞으로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면은 앞으로 북한 도발은 더 폭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쨌든 막아야 되는데 핵을 폐기시키고 도발을 막고 평화를 가져와야 되는데 과연 이번에 어느 정도 이게 이제 한중 우호 관계가 그게 어느 정도 기여를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평가가 갈리고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가다가는 이게 시간이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물론 이제 한중 정상회담의 협상 결과를 단정적으로 평가할 수는 없어요.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니까. 자, 그런데 이제 어쨌든 간에 이게 시간이 자꾸 가버리면 북한이 도발하고 타협하고 지원하고 이게 악순환이죠. 이게 자꾸 이게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북한이 도발하면은 타협하고 또 지원하고 우리는 지원폭을 계속 늘려나가면서 결과적으로는 북한 체제는 유지되고 연장되고 강화됩니다. 이게 핵무기죠. 시간이 영원히 대한민국 편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 시간에 대한 어떤 절박성, 절박함이 국가 지휘부에 있을까에 대해서도 평가가 갈립니다. 여기 또 하나 이제 의미 있는 얘기를 뭘 했냐면은 시진핑 주석과 박근혜 대통령이 장래 한민족에 의한 평화 통일을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도 비행기 타고 돌아오시면서 앞으로 한반도 평화 통일을 위해 중국과 같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조속한 시일 내에 한반도의 평화 통일 다양한 논의들이 시작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다양한 논의들이 정말 시작이 돼야 되는데, 근데 지금 단계에서는 이게 뭐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 한민족에 의한 평화 통일이 중국에서는 항상 하는 얘기인데, 여기에 대한 중국 공산당 지위를 받고 있는 신원왕, 신문망이라고 하는 이 중국 매체에서 해석을 풀이를 해놨어요. 한민족에 의한 평화 통일은 시진핑이 자주적 평화 통일을 못을 박은 것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자주적 평화 통일이 원래 중국이 하던 얘기입니다. 이 한민족에 의한 평화 통일인데 이거는 우리 헌법에 나와 있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의한 평화 통일하고는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한민족에 의한 평화 통일, 요 자주적 평화 통일은 뭐냐? 요거는 북한 체제가 절대로 무너져서는 안 된다라는 전제 조건이 있는 통일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얘기하는 평화 통일은 북한의 이 수령 체제, 우상 정권, 주체 정권이 무너지고 나서 한국이 자유와 민주주의와 인권이 북진을 해서 하는 통일, 헌법에 나와 있는 그 통일이 아니고 중국이 원래 얘기하던 한민족에 의한 평화통일, 자주적 평화통일이라는 개념은 뭐냐면은 북한 체제는 무너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과 북한이 체제를 공존하는 일종의 연방제라는 단어는 안 쓰지만 사실상 연방제 개념에 가깝습니다. 이거는 통일은 아니죠. 체제 공존이죠.
그러면서 이 중국이 얘기하는 게 이 한민족의 의한 평화통일, 이 자주적이라는 수식어를 왜 붙이냐면은, 자, 이 안에 이제 중국이 지속적으로 집요하게 주장해 오는 겁니다. 한민족의 의한 평화통일을 해야 돼. 너희들 자주적인 평화통일을 해야 돼. 이 수식어를 반드시 붙이는데, 요건 뭐냐? 요거는 주한미군 나가라는 얘기예요. 주한미군의 도움을 받아서 통일해서는 절대 안 된다. 한미동맹은 없어져야 된다. 그리고 만일 너희들이 통일을 한다 그러면은 핵이 없는, 핵은 반드시 폐기돼야 될 텐데 그때는 핵이 폐기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중립국가가 돼야 된다. 이 중립국가 얘기를 하죠. 중립국가.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이 사라진 그런 통일은 중국이 반대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전통적으로 해오던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중국이 얘기해오던 자주적 평화통일, 한민족에 의한 평화통일, 자, 요 개념은 북한 체제가 무너진다는 그런 컨셉이 없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한국하고 중국하고 얘기를 하면은요, 원래는 이게 이제 그런 대한민국 헌법 4조에 의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의한 평화통일, 우리가 얘기하는 이 자유통일, 우리가 얘기하는 평화통일, 우리가 얘기하는 복음통일이 되려면은 원래 북한 체제가 무너질 때, 쿠데타나, 정변, 이런 거로 무너질 때를 대비해서 이 급변 사태죠. 자, 이런 급변 사태에 대한 언급을 이제 중국하고 협의를 해야 돼요. 원래는. 그리고 만일 이런 때 북한 체제가 무너졌을 때 어느 때쯤 무너지겠느냐 이런 시기에 대한 언급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국경선, 제일 중요하죠. 국경선에 대한 언급이 있어야 되는데, 이걸 이제 예전에 이명박 대통령이 당시에 이제 후진타오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때 이제 이명박 대통령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의한 평화통일을 해야 된다라고 일종의 그런 의지를 꺾지 않았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하고 좀 달랐죠. 자, 그러다 보니까 후진타오가 듣던 안 듣던 간에 북한 체제가 무너질 수 있고, 그리고 통일의 국경선은 압록강 두만강까지 가야 되고, 그리고 주한미군은 다만 중국을 자극할 수 있다면 북한 지역에는 주둔하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일방적으로 했었어요. 근데 어쨌든 지금 공식적으로 나온 거는 박근혜 대통령이 이 얘기를 안 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시진핑이 얼마 전에 북한 정권에 대해서 이런 친선 편지를 보냈습니다. 물론 지금 북한하고 중국은 멀어지고 있는 거는 사실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한계가 있는 거예요. 완전히 끊어버릴 수는 없다는 겁니다. 북한 정권이 무너지고 북한 체제가 무너지는 거는 중국이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성명 낸 거, 이 친서 보낸 거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 시진핑이 한 얘기입니다. 지난 67년 동안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 사회주의 혁명 건설 위협을 위해 끊임없이 새로운 성과를 이룩했다. 라고 격찬을 하면서 뭔 성과를 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 중국의 민낯이죠. 맞아요. 전통적인 중국과 조선, 그러니까 북한과의 친선 관계가 쌍방의 귀중한 제보다. 중조 관계. 그러니까 중국하고 북한하고 김정은이 하도 골치 아프게 하니까 좀 사이가 안 좋아진 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체제가 무너진다거나 정권이 무너진다거나 그리고 한국이 주도하는 자유통일을 중국이 지지하는 방향까지 가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한국이 이거를 설득하는 단계까지 갈 건 또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걸음마 단계라고 봐야 돼요. 뭐가 다 된 것처럼 기대에 부풀어 있을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분명한 거 한 가지는 뭐냐면 이제 한반도인데요. 우리가 통일을 하려면 외교라는 걸 한 번쯤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는데, 상식적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중국이 강하면 한국은 항상 피를 흘렸습니다. 한반도로 침략을 했죠. 일본이 강해도 항상 한반도는 피를 흘렸습니다.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강해지면 골치가 아파요. 한국이 강해지는 것을 중국, 일본, 러시아 다 싫어하죠. 통일한국이 나오는 것은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싫어해요. 그리고 이 중국, 러시아, 일본은 항상 지난 5,000년 동안 960번 외침을 한, 가장 많은 외침을 한 게 중국이고, 그 다음 일본, 러시아 순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한국이 이들에 있어서는 어떤 거냐. 만약 한국이 강해지면 뒤통수 망치나 심장을 겨누는 단도처럼 여긴다는 게 이 지정학적인 현실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 중국이나 일본, 러시아나 한반도에 대해서 영토적인 이해관계가 있어요. 항상 침략을 하려고 하고. 그래서 한국이 강해지는 거, 통일한국이 되는 거는 원치 않습니다. 원래. 특히나 중국 입장에선 더더군다나 그럴 수밖에 없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한국은 이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가까운 나라들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먼 나라하고 동맹을 맺어야 돼요. 그게 이제 원교근공이라는 손자병법에 나와 있는 외교의 제1공식이죠.
가까운 나라들은 영토적인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먼 나라, 영토적인 이해관계는 없지만 전략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미국하고 동맹을 맺어가지고 지난 70년 동안 평화를 유지한 겁니다. 그러니까 한반도 평화가 왜 지난 70년 동안 유지됐느냐? 이거는 한미동맹이라는 아주 상식적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원래 우리가 5년에 한 번씩 외침을 당하는데 중국, 일본, 러시아가 맨날 침략해오다가, 자, 그런데 이렇게 호랑이들한테 둘러싸여 있는 한반도에서 대한민국의 평화, 그리고 평화를 기반으로 한 번영은 어쨌든 먼 나라, 저기 멀리 있는 나라, 미국이 워낙 세니까 미국이라는 나라하고 동맹을 맺어가지고 중국, 일본, 러시아를 제어를 한 거죠. 근데 만일 이게 이제 이 힘이 사라져버리면은, 한미동맹이라는 힘이 사라져버리면은, 공식적으로 얘기하면, 도식적으로 풀이하면 한국은 안전이 위협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통일이라는 하나의 국가적인 민족적 사명을 이뤄내는 데 있어서 이 박성주 교수라는 분인데 독일이 어떻게 통일할 수 있었느냐 얘기할 때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지만은 가장 큰 원인은 미국과의 동맹이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미국이 주변 나라들을 설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도 마찬가지다. 오히려 더하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북한하고 중국과의 관계를 보면은요, 본질적으로 멀어지고 있는 건 지금 사실일 수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맹 관계죠. 한국이 미국과 동맹인 것처럼 북한과 중국은 군사적인 동맹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어요. 만일 상대국이 외부적인 위협에 처할 때 자동으로 군사 개입한다고 돼 있습니다. 북한의 급변 사태가 발생해서 꽝 터져버렸어요. 우리가 자동으로 그냥 먹는 게 아니고 북한을 회복시키는 게 아니고 그때 중국이 들어오도록 군사 조약이 돼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 제일 골치 아픈 부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중국이 맨날 하는 게 이런 도하훈련 아니에요. 압록강 도하훈련이라 그래서 중국 군대가 심양 군구라고 해서 중국 군구, 일종의 디스트릭트가 여러 개가 있는데 만주 지역을 지키고 있는 심양 군구가 북한의 급변 사태가 터지면 내려온다라고 공간탄을 여러 번 날렸죠. 물론 이게 실제로 내려온다라기보다는 이제 그래서 북한 체제는 무너지면 안 된다라는 중국의 정치적 의지를 여러 번 드러냈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만일 북한 체제가 무너졌을 때 가장 어려울 수 있는 문제가 이 중국과의 관계다라는 얘기를 쉽게 하잖아요. 그래서 북한 체제가 무너진다 하더라도 중국이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국경선이 3개쯤에서 설정될 수 있다. 제일 밑에 평양 라인으로 설정될 수도 있지만 그 위에, 저 위에 평양 위쪽에 대동강하고 원산만 통일시작 때 그때로 설정될 수도 있고 그 위쪽으로 설치될 수도 있다. 그 불완전한 통일이 되죠.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중국의 반대 혹은 중국의 간섭 혹은 중국의 개입을 어떻게 극복을 하느냐가 가장 어떻게 해야 되느냐 평소에는 자, 우리가 이 통일 외교하는 게 북한 국정상태를 대비해서 중국을 우리를 해야 돼. 만일 실제로 이러한 어떤 암묵적인 합의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급변 사태 문제, 통일의 시기 문제, 국경선의 문제 이런 것들은 이제 평소 중국하고 좀 얘기를 해놔야 돼요. 중국하고 뭐 무력 충돌해봐야 우리도 좋을 게 없고 그리고 우리는 좀 미국이 있으니까 이게 또 국제전으로 갈 수도 있죠.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생각해 본다면은 사전에 우리가 통일을 적어도 생각한다면 북한의 급변 사태 문제, 통일의 시기 문제, 특히나 국경선 획정 문제를 중국하고 평소에 얘기를 좀 해놔야 돼요. 그리고 실제 이게 얘기를 해놓는다 하더라도 유사시에 중국이 이런 약속을 깨버리고 내려와 버리면은 우리의 약속과 다르게 내려와 버리면은 그때는 우리는 담대하게 나가야죠.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가 대한민국 영토이기 때문에 국내 문제 불간섭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국제법의 원칙이에요. 중국이 자동으로 가져가는 게 아니고 북한도 유엔 가입하고 한국도 유엔 가입했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 우리가 한미연합군을 북진시킬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말도 안 되는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국내 문제 불간섭 원칙이라는 가장 근본적인 국가 간의 약속이 있어요. 이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가 대한민국 영토이기 때문에 여기에 중국은 개입하면 안 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물론 이건 국내법이지만 이 국내법을 기초로 해서 우리는 주장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의지에 달려있는 겁니다. 실제로 이러한 상태가 되면은 대한민국 헌법 3조에 따라서 이게서 3조를 없애면 안 되는 거죠. 대한민국 영토와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만일 중국이 약속 깨고 밑으로 내려오려고 그러면은 너희들이 왜 우리 영토에 들어오느냐라고 우리가 배짱을 튕겨야 돼요. 그리고 중국 인민군이 탱크 몰고 내려오면 어떻게 하느냐.
라고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돼요? 둘 중에 하나예요. 북한 내주고 중국 밑에 들어가든가 우리가 동북 사성으로 아니면 중국하고 싸워서 통일하든가. 근데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우리가 사전에 북한의 급변 사태가 이렇게 나올 수 있고 언제 나올 수 있고 북한의 상황이 안 좋으니까 한국 주도로 통일할 수 있도록 당신들이 좀 오케이 해라. 북한이 개발되면 동북 삼성은 자동적으로 살아나고 중국 경제도 살아날 것이다. 이런 좀 메리트도 보여주면서 국계용선을 확정할 때 우리가 압록강, 두만강 지역으로 하는데 주한미군 당신들이 원치 않으면 북한 지역에는 주둔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전에 MB 대통령이 이런 걸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민족 자결의 원칙이라고 해서 국제법에 또 가장 근본적인 결단이 있어요. 한 민족의 내분 문제로 다른 민족이 건드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3.1운동 할 때 민족 자결의 원칙 했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원칙들을 가지고 중국하고 배짱을 좀 챙겨볼 필요가 있어요. 자, 근데 이게 이제 사전에 이런 것들을 조율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공식적으로 나오고 있는 얘기들은 보면은 박근혜 대통령은 중국 시진핑한테 가서 이런 얘기는 한마디도 안 한다고 하고 있죠. 뭐 은밀하게 했기를 바라는데, 어쨌든 공식적으로는 뭐 급변사태 얘기도 안 하고, 통일 시기 얘기도 안 하고, 국경선 획정 이런 얘기도 안 하고, 중국을 자극할 수 있는 얘기는 안 한다는 거로 알려져 있는데, 아니겠죠, 설마. 어디 저 골방 같은 데 가서 뭐, 했을까요? 어쨌든 간에. 예전에 MB는 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시간의 문제입니다. 우리에게 시간이 계속 영원히 있으면은, 뭐, 좀 늦춰도 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핵무기가 작아지죠. 핵이 작아져 버리면 그다음부터 우리는 협상의 여지가 없습니다. 핵이 작아져 버린 북한 체제는 무너지기 어렵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3년 내에 이런 문제들을 중국하고 요리를 좀 해야 돼요. 관계 좋으니까 탈북민들 강제 송환하지 말라고 우리가 보편적인 인권의 가치를 가지고 중국한테 요구도 하고 받아낼 것도 받아내고 해야 되는데 글쎄요?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자, 이 남북 문제 한번 볼게요. 중국 문제는 간단히 짚어봤고요. 북한이 지뢰 도발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혹독한 응징을 하겠다고 하면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정말 북한 체제한테는 혹독한 응징에 준하는. 이게 되냐? 예. 중국이, 북한이, 예? 왜? 예. 북한이 지금 탈영병이 너무 많아요. 이게 117만 군대 가운데 한 많으면 10%까지 될 수도 있다고 얘기하는데, 물론 전방에는 충성도가 높은 군인들을 배치를 하는데, 그래도 한류 영향을 많이 받고 그래가지고 한국 잘 사는 거 대충 안다는 거예요. 삐라 날리면 이민복 씨 같은 사람들이 막 삐라 날리면은 나만 영화 드라마 같은 거 막 몰래 다 보고,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확성기 방송을 한국에서 빵빵 틀어대면은 이 충성도가 현저히 떨어져 버리죠. 그리고 이런 영화 자막 같은 거 뭐 이렇게 깔면서 말이에요. DMZ에서 계속 걸그룹이 계속 춤추고 막 그러면 이제 북한 애들은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1000명 내려와 버렸다. 총 거꾸로 들고 내려와 버리면 그러면 북한 체제는 무너지는 겁니다. 군인들이 내려와 버리면 북한은 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난민들이 내려오겠죠. 이 확성기 방송이라는 게 북한이 워낙 거짓과 기만으로 가득 찬 체제이기 때문에 이 거짓을 깨고 기만을 부서뜨리는 아주 효과적인 도구라는 게 요거 별것도 아닌데 말이죠. 이번에 이제 확인이 됐어요. 확인이 돼가지고 6가지 합의 상황을 이끌어냈는데 어쨌든 한반도에서 준전지 상황까지 갔기 때문에 북한이 전쟁 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겁도 먹고 경제도 안 좋아지고 누구도 원치 않는 바예요. 그러다 보니 어쨌든 이러한 한반도 긴장을 톤 다운 시킨 거는 성과라고 볼 수 있는데 자, 그런데 이 6가지 합의문들을 보면 앞으로 북한이 도발을 안 하겠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아주 회의적이죠. 왜냐? 이 6가지 합의 사항 중에 원래 우리가 요구했던 건 뭐냐면 북한의 사과, 재발 방지 약속, 책임자 처벌 그리고 손해배상이 있었습니다. 이 4가지 안 하면 우리는 약속 안 해준다 그랬어요. 확성기 안 끈다 그랬어요. 이 6가지 합의 사항 중에 북한이 사과 안 했죠. 재발 방지 약속도 안 했어요.
책임자 처벌도 안 했고, 물론 손해배상도 안 했습니다. 유감 표명을 했는데 이 유감 표명에 대해서는 북한이 확실하게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 유감 표명은 우리가 사과한 거 아니다라고 공식적으로 지금 얘기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북한의 사과도 받아내지 못했고 책임자 처벌도 뭐 사실은 받아낸 거 없죠. 북한이 준 전시 상태를 풀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확성기 방송을 꺼버렸는데 문제는 이제 앞으로예요. 우리가 이 6가지 합의를 하면서 가장 의미 있는 게 뭐냐. 제가 이제 의미 부여를 한 건 6번째인데 북한이 도발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협상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뭐 해주는 거 아니 지원을 하기로 했어요. 민간 교류를 활성화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이 민간 교류 활성화는 결국 대북 지원이죠. 5.24 조치라고 해서 대북 제재 조치, 천안함 사건 이후에 이명박 대통령이 대북 제재 조치를 했잖아요. 이 5.24 조치를 공식적으로 풀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확성기 방송 트레이드 과정에서 대북 지원을 시작을 했어요. 결과적으로 보면 북한은 지뢰 도발해서 우리 군인들 2명의 다리를 날려버리고 그리고 전쟁을 내겠다고 엄포를 하면서 확성기 방송도 끄고 남한으로부터 돈줄을 끌어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까지 우리가 조급하게 할 필요가 없는데 이렇게 해버렸어요? 그러면서 8월 28일입니다. 북한에 대한 현금 지원 시작을 했다고 하죠. 물론 이제 남북협력기금이라는 걸 통해서 이 대북 지원단체를 지원하는 건데 결국 이게 돌고 돌아 북한 정권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상 대북 제재 조치는 풀어지는 과정으로 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할까? 중국한테 좀 확실한 약속도 받아내고 북한에 대해서 다시는 도발하지 않도록 이번에 혼쭐을 좀 내줘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3년도에 핵무기 작아져버리고 그때는 우리는 아무 얘기도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짱을 튕길 수 있는 기간이 앞으로 길어봐야 박근혜 대통령 임기 내 남아있는 한 2.5년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2.5년 안에 북한의 도발 악순환을 끊어버려야 되는데 말은 도발의 악순환을 끊는다고 박근혜 대통령이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대북 지원을 하고 확성기를 꺼버렸죠. 왜 이렇게 할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여러 가지 현실적인 이유가 있을 거예요. 대통령이 일단 자, 북한이 지금 하고 있는 주장들입니다. 북한은 앞으로 더욱 계속 도발해 나갈 겁니다. 도발을 끊어야 되는데 앞으로 계속 도발할 수밖에 없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핵도 폐기하지 않습니다. 공식적으로 하는 얘기예요. 매일같이 북한이 쏟아내는 얘기들 자위적 핵 억제력 이거 포기하지 않는다. 핵무기 폐기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중국을 통해서 북한을 압박하는 것도 육자회담 예전에 실패한 거 되풀이하겠다는 얘기만 하고 있으니까 사실상 북한을 압박할 수 있는 수단은 우리가 가동시키지 않고 있죠. 이런 거 알아요. 북한 너무 잘합니다. 그러면서 한미 군사훈련 중단해라, 주한미군 철수해라, 국가보안법 폐지해라, 기존에 하던 대남 전략이라고 하는데 이게 남한에 대해서 요구하던 정치적 요구들 하나도 바꾸지 않고 더욱 열심히 북한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북한의 영적인 진이기 때문에 주체 정권 우상체제가 무너지지 않으면 이 주장 바뀌지 않아요. 이걸 통해서 남한의 국가보안법을 없애고 기밀성 만세를 마음껏 부르게 하고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북한이 주도하는 통일하겠다. 이 70년 동안의 대남 원칙을 바꾸지 않죠. 그러면서 남북 합의 이행하라고 하고 있는데 이 남북 합의를 이행하라는 것은 돈 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주 재미있는 얘기. 내외 불순 세력을 처단하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내외 불순 세력은 뭐냐면은 남한에서 북한을 비방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처단하라는 건데 뭐 북한과의 연계성이 있다고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은 공교롭게도 뭐 요런 사람들 또 이거 아주 뭐라 그러니까 잠깐 보였다가 넘겨야겠어요. 근데 앞으로 굉장히 더 할 겁니다. 거룩한 대한민국 네트워크도 굉장히 공격 많이 당할 거예요. 여러분 여기 조충수 전도사나 박세준 전도사를 위해서 한 명 한 명 놓고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정말로 그래요. 한 명 한 명을 놓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그룹들이 소대 그룹으로 나와야 돼요. 북한 체제가 무너질 때까지 맨 앞에서 프론트라인에서 싸우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십자포화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켜내는 게 북한의 문을 여는 황금의 열쇠가 될 수가 있어요. 내가 요 앞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번에 또 소송을 걸렸는데, 자, 지금까지 걸린 소송이 12억 500만 원어치입니다. 소장 받아봐야겠지만 여기에 플러스 또 되면은 이게 얼마가 될지 알 수가 없어요. 문제가 뭐 좋아가지고 나가는 것도 아니고 이유도 없어요. 명목도 없어요. 명분도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북한에 대한 비판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 체제에 대한 비판. 영적인 공격들입니다. 근데 전체적인 흐름이 북한과 타협하는 방향으로 한국이 가고 있기 때문에 북한에 대해서 선을 분명히 세우고 있는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공격을 받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 밑에서 타협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한 명 한 명 놓고. 북한이 이렇게 나가면 한국은요, 타협으로 갈 거예요. 점점 이 악순환이 반복이 됩니다. 핵무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이걸 끊어야 되는데 이 끊을 수 있는 시간이 앞으로 많지가 않아요. 핵무기가 작아져 버리면은 북한이 도발하고 협상하고 지원하는 이게 점점 더 심해지는 거예요. 뒤에 핵무기가 있으니까. 소형화해서 미사일에 달아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이 핵 미사일이 날아올 수가 있다는 이 리스크가 올라가 버리니까 우리가 협상하는 레버리지가 없어져 버린다고요. 지금 이 악순환을 끊어버려야 돼. 그리고 북한이 목함지뢰라는 말도 안 되는 도발을 했기 때문에 이참에 확실하게 끊어버렸어야 되는데, 적당히 하고 간 거예요. 결정적 기회인데, 근데 작아져 버리면 우리는 이제 이런 배짱도 못 튄 거예요. 경제 때문에.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번에도 경제 굉장히 안 좋아졌죠? 이 덕도 안 되는 사진을 그냥 넘겨버릴게요. 한국에 이번에 목함지뢰 사건 나고 가뜩이나 경기도 나쁜데 뭐 주식 폭락한다는 얘기 나오고 그래서 이번에도 그랬습니다. 핵미사일이 나와버리면 외국 자본이 주식시장 30%가 넘는데 외자 유출로 가버린다고요? 미국 금리 뛴다 그러죠. 그럼 한국에서 자본 빠져나갑니다. 중국도 위에나 평가절하랍니다. 중국 경제가 버텨주지를 못해요, 지금. 중국 경제 성장률이 한 7% 미만으로 축축축축 떨어지기 시작하면은 미국 금리 올라가면서 금리가 올라가는 대로 자본이 모이게 돼 있죠. 그럼 한국에 투자했던 돈들이 미국으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뜩이나 이런데, 이래서 이번에 목함지뢰 사건도 우리가 배짱 있게 못 나갔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나마 우리가 배짱을 튕길 수 있는 기간이 지금이었어요. 핵무기가 작아져버리고 핵이 소형화돼 버리면 그 다음부터 북한이 한번 공간을 치면 협박하면은 무조건 타협해야 돼. 외자 유출을 막아야 되니까. 주가 폭락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 한 2, 3년 뒤면 그때는 수습이 안 된단 말이죠. 이 공식, 이 악순환을 끊어버려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한반도에 평화가 오거든요. 한반도 평화가 와야지 그래야지 통일로 가거든요. 북한이 도발할 때 협상하고 지원하는 이 악순환을 끊어버려야 되는데 오히려 이번에 지원하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세상이 그래요. 여러 가지 정치 논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내 문제가 잘 안 풀릴 때는 남북 문제를 통해서 다 해결하려는 이 대통령들의 어떤 체질적인 관성이 있어요. 지지율이 엄청 올라갔죠, 이번에. 이게 상습화돼 버리면 한국은 남미식으로 몰락할 수 있다 그랬죠. 희망이 없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나라가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대한민국이 나라 같지 않은 나라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소망이 없고, 아르헨티나가 GDP가 4위에서 21위로 떨어져 버리니까 국민들은 소망이 없는 나라에서 미래에란 소망이 없으면 뭐예요? 음란퇴폐 향락이죠. 그러다 보니 관광객의 한 30%가 동성애자들이죠. 동성애자들이 돈 쓰고 다니니까 축제를 하면은 웬만하면 동성애 축제로 유치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돈 쓰기 좋거든요. 먹고 마시고 즐기고 끝내버리니까 동성애자들이 와가지고 축제할 때. 이 중남미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가요. 이게 나라가 이제 추락을 하니까. 브라질에서 했던 파라다게이. 세계에서 가장 큰 동성애 축제입니다. 이게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이게? 그러니까 한국이 이런 흐름에 빨려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은 강한 나라가 되어야 됩니다. 한국은 잘 사는 나라가 돼야 돼요. 선교하는 강대국이 되어야 됩니다.
아니, 강대국이 돼야 또 선교를 해요. 우리야 오늘 뭘 먹고 뭘 입고 뭘 마실까를 걱정 근심 고민하면서 사는 게 아니고, 그런 찌질하게 사는 삶이 여러분들의 미래가 되는 게 아니고, 적어도 미국 정도의 풍요를 누리면서도 거룩한 나라가 되는 겁니다. 선교에서 그 복을 받고 있는 그런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게 대한민국의 비전입니다. 우리 앞으로 뻗어가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백트랙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통일도 어려워져요. 나라가 있긴 있는데 나라 꼴이 아니에요. 소망이 없고 희망이 사라져버리죠. 이 남미식으로 나라가 이렇게 가라앉는 것에 대해서 정말 안타깝게도 한국의 기득권층들, 뭐 이런 단어 쓰는 거 굉장히 저는 싫어하는데 별로 관심이 없어요. 좌파건 우파건 보수건 진보건 간에 특히 지식인들, 그러니까 지식을 갖고 있다는 건 한국의 기득권 구조 안에 들어가 버리는 것인데요. 이 기득권 구조 안에 들어가 버린 사람들은요, 북한 체제가 무너지고 정권이 무너지는 건 너무 싫어해요. 좌파건 우파건 보수건 진보건 간에. 북한 체제가 무너져가지고 스트레스를 받을까봐 싫어합니다. 난민들 내려와서 깽판 치는 것 같고, 그리고 내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한국의 이 구조 안에 딱 정상에 들어갔는데 북한이 무너져서 그 질서가 깨지는 걸 싫어해요. 내가 먹고 살만한데 뭐하러 북한이 무너지고 통일을 하고. 한국 지식인의 고질적인 정신병입니다. 좌파건 우파건 보수건 진보건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지금 북한이 망해가고 끝나가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이 악에 대해서 우리가 더 단호해지고, 이 악에 대해서 대북 지원이라는 창구를 끊어가면서 압박해 들어가야 돼요. 북한의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내야 되거든요. 근데 오히려 지금 이 결정적 순간에, 핵무기가 작아지기 바로 직전 이 결정적인 순간에 핵을 배기시켜서 한반도 평화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라도, 도발하고 협상하고 지원하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라도, 그걸 위해서라도 북한에 대해서 돈줄을 끊어야 되는데, 아니 지금 가장 보수적인 언론 매체라는 조선일보나 중앙일보가 대북 지원 제일 앞장서고 있잖아요. 통일 시리즈라고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얘기들은 다 북한에 대한 지원을 하자는 얘기예요. 북한의 이 주체 정권 우상 체제가 무너지는 것과는 정반대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실제로 한국의 지식인 집단은 북한 체제가 무너지는 대한민국 주도의 자유 통일에 대해서 아주 극도의 혐오감을 표현해요. 왜? 나라가 망하지는 않거든요. 남미식으로 몰락할 가능성이 높다 하더라도, 이 남미식으로 한국이 칠레나 페루, 파라과이 같은 나라 돼버리면은요, 이런 나라에서는 한번 기득권 구조 안에 들어가 버린 사람들은 그 기득권을 연장시키는 게 너무 좋아요. 법과 질서가 지배하지 않고 오히려 편법과 불법이 지배하는 사회가 돼버리니까 부를 세습하기도 훨씬 좋아집니다. 돈이 일단 있는 사람들은 돈 벌기가 더 쉬워져요. 그래서 이 남미식으로 나라가 꼬라박는 것에 대해서 지식인 집단은 경계하지 않습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네. 그래서 통일된 선교한국이라는 비전을 꿈꾸는 기독교인들 아니면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정세 분석 별로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세상은 그런 식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이렇게 길게 얘기할 필요도 없는데 너무 우울한 표정 짓지 마세요. 원래 그런 거니까. 이게 현실입니다. 자, 그런데 이 한국 교회마저도 이 세상을 따라가고 있다는 게 이게 이제 심각한 문제죠. 교회는 적어도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방향성을 제시를 해줘야 되는데 교회마저 따라가죠. 제가 이거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7개의 거짓말을 뽑아봤습니다. 한국 교회의 평화 통일을 위해서라는 명분으로 횡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거짓말들. 북한 얘기만 나오면 이런 거짓말들이 나오는데 이게 다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일단 정리하고 결론 내리는 방향으로 갈게요. 그리고 기도를 해야 되니까. 자, 예를 들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평화 통일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평화 통일이 평화가 누구하고 평화한 거예요? 북한 정권이죠. 우상체제 주체 정권입니다. 자, 그러면서 북한에 대해서 아주 전통적으로 나오는 거, 북한의 미워한 걸 회개해라, 원수를 사랑해라, 그러면서 북한에 돈을 줘야 된다, 쌀을 줘야 된다, 비료를 줘야 된다 그래요. 그게 아니잖아요. 원수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이 원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김정은에게도 구원의 가능성이 있다면 북한의 이 영적 친 주체 사상이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지라는 겁니다. 그래야지 김정은도 구원될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걸 미워하고 증오하고 분노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마치 이거를 이런 식으로 왜곡하죠. 아니에요. 악한 영을 싫어하는 거예요. 북한 사람들을 잡고 있는 이 주체사상이란 악하고 추하고 더러운 영들이 이게 완전히 결박해서 사람들을 노예 삼고 있기 때문에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무너지라는 거고, 이 악한 영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주체정권이고 우상체제입니다. 기밀성을 시인하고 강요하고 여기에서 만약에 거부하면 죽이는 체제. 이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져야 돼요. 그러니까 북한 정권은 빨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져야 됩니다. 그 원수라고 얘기하고 있는 2,400만 주민들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근데 이런 식으로 왜곡을 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나오는 얘기예요. 또 이런 얘기합니다. 북한은 오래가 있었기 때문에 인도적 지원. 자, 이 인도적 지원이라고도 표현하고 북한 동포 돕기라고도 표현하고 북한에 대한 사랑이라고도 표현하는데 다양한 방식으로 세상에서 북한에 대해서 돈을 주고 쌀을 주고 비료를 주는 여러 가지 이름들이 있어요. 예전에는 햇볕 정책이라 그랬는데 햇볕 정책이 인기가 없으니까 요즘은 인도적 지원이라고 얘기합니다. 요즘은 북한 동포 돕기라고 얘기해요. 북한에 대한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나 이 인도적 지원이건 뭐라고 부르든 간에 햇볕 정책과 같은 것은 조건이었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지원이 좋다 나쁘다를 떠나가지고 반드시 조건을 붙여서 지원해야 북한이 변화갑니다. 예를 들면 개혁 개방하는 조건으로 지원을 한다든가. 그런데 이 조건이 없이 북한에 들어가는 모든 돈과 쌀과 비료, 이게 남포에 쌀 공장을 만들든 신의주에 국수 공장을 만들든 어떤 형식이든 마찬가지예요. 북한은 다 일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깔때기처럼 다 정권 지원, 체제 지원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북한은 오래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북한에 돈을 주고 쌀을 주고 비료를 줘야 통일 비용을 줄이는 거라고 얘기하는데 이거 거짓말이죠. 우리가 돈 주고 쌀 주고 비료 주는 한, 조건 없이 인도적 지원을 하는 한 북한 체제는 무너지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건 없는 인도적 지원. 북한 주민들을 돕는다 그래요. 아니죠. 북한에서 굶어 죽어나가는 사람들은 크게 세 영역에서 나온다라고 제가 거대한에서 한 3번 정도 얘기한 기억이 납니다. 하나는 수용소, 하나는 추방지역, 하나는 꽃제비들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쌀을 줘도 여기는 안 들어가요. 배급체제에서 벗어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북한의 고아원, 영아원, 양로원에 들어갈 수 있죠. 북한 정권이 원래 책임져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나만 돈, 쌀, 비료로 메워주고 그리고 이걸 절약해서 무기 개발이나 무기 수입을 하죠. 이게 선군 정치예요. 이게 현실입니다. 그래도 조금은 들어간다 그래요. 아, 이 아이들한테 그 자리에서 쌀 공장에서 쌀 먹는 거 맞다 그래요. 맞아요. 먹는데 이 아이들은 북한 정권에 대한 충성 대가로 받는 거죠. 영원히 김일성 가문의 노예가 되고 구원의 가능성을 빼앗기는 대가로, 그 대가로 쌀을 얻어먹는 거예요. 원수인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지금 해방하고 구원해야 될 사람들인데. 아니, 우리가 지금 이연만 제대로 압박하면 저 체제는 무너져요. 안에서 터져버린다니까요. 근데 왜 지금 살려낼 수 있는데 연장시킵니까? 북한 주민들의 고통을. 알면서 하는 거죠, 다들. 이 얘기합니다. 이게 신종으로 나오는 얘기인데, 통일을 하기 위해서 북한 주민의 마음을 잡아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북한 주민 마음을 잡기 위해서 돈 주고 쌀 주고 비료 줘야 된다 그래요. 북한의 정권을 연장시키고 유지하고 강화시키면 마음을 잡을 수 있나요? 북한 주민의 마음을 잡으려면 저 탈북민들, 중국에 15만 이상 떠돌아다니고 있는 탈북민들 남한으로 수용하는 겁니다. 이것도 안 하면서 무슨 마음을 잡기 위해 돈을 준다 그래요? 또 이런 얘기도 해요. 북한 정권이 망해도 지금 북한에 돈을 줘야, 쌀을 줘야, 비료를 줘야, 그래야지 북한 체제가 무너진 다음에 중국을 선택 안 한대요. 지금 북한에 안도하려면 중국하고 교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중국으로 넘어가 버린다는 게 북한 주민들 스스로. 이게 맞는 것 같죠? 이게 얼마나 거짓말이에요. 어떻게 이런 거짓말들을. 북한 체제가 무너지면은요, 북한 주민들은 남한 국민 되겠다고 아우성 칠 거예요. 독일도 그랬습니다. 동독이 무너지니까 동독 주민들이 서독 국민이 되겠다고 아우성을 쳐서 베를린 장벽 무너지고 2년 만에 통합이 됐어요. 왜 그러느냐? 서독의 자유가 세계 최고 수준이거든요. 서독의 인권이 세계 최고 수준. 서독의 복지도 세계 최고 수준이었어요. 어이, 빨리 서독 주민이 돼가지고 나도 한번 혜택 좀 받아봐야겠다 그래서 동독 주민들이 다 서독으로 편입됐습니다. 자, 북한 체제가 무너지면은 한국이 자유와 인권과 복지가 중국보다 낫습니까? 덜합니까? 훨씬 좋죠. 당연히 한국 국민 되는 거 선택하죠. 무슨 중국이 되겠다 그래요. 중국에서는
이사 갈 때도 당연히 다 허락받고 가야 되는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에요. 탈북민들도 하고 다녀요. 이유는 알고 있어요. 한국이 전체적으로 북한 체제 지원, 정권 지원으로 분위기가 가고 한국 교회도 따라가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해야 의식주가 해결이 돼요. 아, 정말 회개해야 됩니다. 나만 살았다고. 아직 살려내야 돼 2,400만 있는데 이런 식으로 거짓말하고 다니는 거는 정말 회개해야 돼요. 되게 회개하는 대신에 저한테 소송을 걸던데 더 회개해야 됩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시간 가기 전에. 이 얘기도 합니다. 서독도 동독을 지원했다 그래요. 제가 이 얘기 조금 더 해볼게요. 통일될 때까지 서독이 동독을 지원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한국 교회도 지원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짓말이죠. 서독은 동독을 지원할 때 절대로 무조건 지원 안 했어요. 지원을 하는 게 이게 좋다 나쁘다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걸 뭐라고 부르든지 간에 조건부 지원이 돼야 돼요. 조건에 따라서 북한이 변화되는 조건으로 지원을 해야 돼요. 서독은 동독이 지원할 때 반드시 조건에 따랐어요. 서독이 TV를 시청하는 조건으로, 동독에서 서독으로 자유롭게 올 수 있는 조건으로, 그래가지고 슈타즈라고 해서 동독의 정보기관이 감시는 했지만, 그러나 베를린에서 함부르크, 베를린에서 하노버, 베를린에서 뉘른베르크까지, 그래서 허가증만 받으면 이게 쉽게 받았어요, 동독에서. 서독으로 자동차 타고 올 수가 있었어요. 여기 휴게소에서는 서독 사람, 동독 사람 자유롭게 만났다고요. 동독 사람들이 서독이 너무 잘 사는 거 다. 조건부로 지원했어. 나중에는 동독하고 서독 사이에 자동 총 발사기를 철거하는 조건. 그래서 자유롭게 도망가려면 도망가라. 이 지경까지 한 거예요. 동독에 있는 시민들은 서독에 있는 8시 뉴스를 가장 신뢰했어요. 자유롭게 TV를 시청했기 때문에. 동독에 있는 청소년들, 어린이들이 서독의 어린이 청소년 프로그램 보면서 컸어요. 이게 메르켈입니다. 지금 독일 총리. 서독에서 태어났지만 동독에서 자랐죠. 아버지가 공산주의 좋다고 그래서 넘어가 버린 거 아니에요. 지금 독일의 대통령도 동독 출신이죠. 서독 문화를 그대로 흡수한 거예요. 우리처럼 완전히 차단된 적은 없어요. 우리 북한에 대해서 지원을 하려면 동독처럼 남한 TV 자유롭게 시청할 수 있는 조건으로 지원할 수 있죠. 서신 왕래 이산 가족들 자유롭게 하는 조건으로 지원할 수 있죠.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마을을 하나 만들면 될 거 아니에요. 이번에도 이산 가족 상봉한다 그러는데 한 명 만날 때마다 한 10억씩 준다고 합니다. 북한에. 금강산에서 만나는 조건으로. 2009년도에 정호민 의원이 국회에서 보고한 내용이에요. 북한은 항상 남북 이산가족 상봉을 대북 지원하고 연결을 시키듭니다.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얼마든지 근본적인 인권 문제들, 탈북민들 강제 송환하지 마라, 지하 기독교인들 처형하지 마라, 공개 처형 중단해라, 이런 인권의 조건들을 붙여서 지원할 수 있는데, 교회는 이걸 할 수 있는데 안 하죠. 무조건 지원해. 야박하게 무슨 조건을 붙이냐 그래. 그래서 이 주체 정권 우상체제는 강화됩니다. 독일이 그래서 350만 명 분단 역사가 우리보다 훨씬 짧은데 89년도 45년도에 분단되고 89년도까지 이 그다지 길지 않은 시간이었어요. 우리에 비하면. 우리 절반이었죠 사실은. 350만 명이 동독에서 서독으로 왔어요. 도망쳐 온 거예요. 자유로 찾아가지고 매년 62년도에 베를린 장벽이 만들어졌는데 베를린 장벽이 만들어진 다음에도 매년 2만 명씩 서독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이런 걸 아름아름 묵인해준 대가로 동독이 돈을 받은 거예요. 동독이 안전보장이라는 걸 해체하는 조건으로 지원을 받았어요. 그럼 우리도 이 모델이 있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변화의 조건으로 지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은 탈북민들 중국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 다 수용하겠다 이 조건으로 지원할 수 있죠. 우리가 근데 뭐 했습니까? 우리가 뭐 했어요? 2년 전이죠. 라오스 꽃제비들 지옥으로 다시 보내버렸잖아요. 뭐 했어요 지금? 아니 한국 교회가 여기에 대해서 뭐 했습니까?
정부는 그렇다 치고 정부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논리가 있어요. 근데 교회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을 그대로 따라가죠. 이번에 평화통일 기도회라고 했습니다. 여기 참여하신 분들도 많이 계신데 순수한 의도로 참여하신 분들 속이 상할까봐 제가 디테일한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북한 부분에서 정리돼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동성애 문제라든가 이슬람 문제, 중요한 기도 제목들이 여기 많이 들어갔어요. 자, 발전된 일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평화 통일을 위해 기도를 하는데 이 평화 통일 북한에 2,400만 원 다 빠져버렸어요. 25페이지짜리 기도문입니다. 이 25페이지짜리 기도문에 북한 인권에 대한 얘기가 한마디도 없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그럼 누구를 위한 평화 통일이에요? 남한의 평화예요. 남한만의 평화를 위해 기도합니다. 2,400만 주민들은 북한의 우상체제 주체 정권이 끝나지 않는 한 평화는 없어요. 진정한 우리가 얘기하는 평화는 여호와 샬롬입니다. 하나님의 평화는 김일성 우상 숭배가 북한 땅에서 중단될 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북한의 우상체제 주체 정권에 대한 비판이 단 한 줄도 없죠. 이건 그렇다 치더라도 죽어나가는 사람들 살려달라고 부짖는 사람들에 대해서 살려내야 된다는 얘기가 한 단어라도 들어가야 되는데 한 단어도 없었어요. 그럼 무슨 평화예요? 2,400만의 평화가 빠져버린 평화 통일은 뭡니까? 남한의 평화예요. 남한만의 평화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베리알이 같이 가는 대가로 얻어내는 평화 통일이에요.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함께하는 대가로 얻어내는 평화 통일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들어주시겠습니까? 이런 평화 통일 하나님은 주지 않아요. 진정한 평화는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지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은 구약에서 끝없이 왜 전쟁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끝없이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은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는 뭐냐면요, 태양숭배입니다. 자, 하나만 인용해 볼게요. 열왕기하 23장입니다. 제가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시야 왕이 선대들의 우상숭배를 끌어버리면서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 이제 하나님의 언약을 발견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지켜야 된다고 얘기를 하면서 바알 숭배, 아세라 숭배, 하늘의 1월 성신 숭배를 다 중단시키고 태워버립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11절입니다. 유다 여왕이 태양을 위하여 드린 말들을 제하여 버리고 태양 수레를 불사르고 라고 나옵니다. 1월 성신을 숭배하면서 대표적으로 태양 숭배가 나오죠. 이게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 법도를 깨버리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한반도에서 벌어지는 가장 큰 악이 뭔지 아세요? 김일성 숭배예요.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어기는 가장 큰 게 바로 주체사상입니다. 이러면서 죄 없는 자들의 피를 땅에 쏟아버렸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700만이 죽었어요. 6.25 일으켜서 350만 죽이고요. 90년대 중후반에 이 주체사상을 거부하는 사람들 배급을 끊어서 300만 죽었어요. 정치범수용소에서 100만 이상 죽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지키지 않은 주체사상의 결과였어요. 그런데 이 악에 대해서 한국 교회마저 타협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김일성이 신이라고 하는 봉수교회하고 연합하겠다는 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봉수교회에 돈 주는 게 문제가 생기니까 저기 어디에 또 새로운 교회 만들었다고 하면서 한국 큰 교회 돌아다니면서 헌금하고 돌아다녀요. 부끄러운 줄 모르고 천벌을 받을 일이죠. 구약에서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은요, 1월 성신을 섬기는 겁니다. 바알 숭배, 아세라 숭배, 우상 숭배예요. 이 우상 숭배하고 결탁하는 게 한국 교회의 악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회개를 하지 않으면 그 죄가가 민족 전체에게 부어질 수 있어요. 예수님이 새로운 계명을 주죠. 구약적인 율법과 계명에 이어서 새로운 계명을 줍니다. 새로운 계명이 뭐죠? 사랑이죠. 이게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지켜야지 이 땅에 평화가 옵니다. 우리가 평화통일 구하는 거는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지키고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주체 사상이라는 것에 대해서 가증한 멸망의 우상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대적하는 게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지키는 우리 믿는 자들의 의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추가해서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이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북한 사람들이, 저기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라오스에서 꽃제비로 그 끌려나간 아이들이 우리 아들들이면 우리가 이렇게 잔인할 수가 있어요? 우리 애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북한에 갇혀 있는 2,400만 동포들이 내 자식들이면 우리가 이렇게 둔감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내 아이들이라고 안 보는 거예요.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랬어요. 내가 당하고 있는 것처럼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여기에 대해서 뭐 폭력을 쓰고 완력을 쓰고 무력을 쓰라는 게 아니잖아요. 북한 저 지역을 잡고 있는 우상체제 주체 정권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대적하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그 동족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적인 범죄, 신약적인 범죄를 같이 저지르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회개해야 돼요. 우리가 얼마나 잔인한지, 얼마나 완악하고 강박한지. 죽어나가는 사람들이 살려달라고 저렇게 생죽음 당하고 있는데 얼마나 잔인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그 얘기가 다 빠졌어요. 평화통일 얘기하면서. 북한 동포를 돕는다고 얘기했는데 여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 조건도 달지 않았어요. 무조건 지원입니다. 북한 정권은 물론 끝날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참칭하기 때문에 끝납니다. 그러나 누차 말씀드리지만 어차피 끝날 수밖에 없는 우상체제 주체 정권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요, 우리의 범죄, 우리의 잔인함, 우리의 무감각함, 나만 살겠다는 이기심, 우리에게 명백히 보여주고 있는 저 사람들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무감각하고 잔인하고 이기적이었는지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으면요, 우리 심지어 북한 체제하고 함께 한 몸뚱아리가 되겠다, 저 우상체제 주체 정권하고 우리가 한 배를 타겠다 라는 이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어기는 데 대해서 회개하지 않으면요, 시간이 오래 걸려요. 어차피 무너질 체제인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이 오래 걸리는 시간 한 30년 걸린다고 치면은 굉장히 어려운 시간들이 될 거예요. 틈만 나면 북한은 도발을 하고 사람들 죽고 주가 폭락하고 외자 유출되고 경제 위기 생기고, 아니 이거 그냥 눈에 보이는 거 아니에요. 핵이 작아지면서. 제가 상황을 말씀드렸는데요, 앞으로 한 3년 골든타임입니다. 그런데 이 정세 분석이라는 거는 그다지 큰 의미는 없어요. 정세는 점점 나빠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복음 말고는 없어요. 그래서 복음 통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 말고는 없습니다. 남은 사람들이 기도로 문을 여는 수밖에 없어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사람들이 부르짖어서 하늘의 문을 열어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구한말이 120년 전에 왔는데 이때하고 지금하고는 너무 달라요. 그때는 기도하는 교회가 없었어요. 제가 분명히 자신 있게 말씀드리지만 한국은 망하지 않습니다. 아직 기도하는 교회들이 너무 많아요. 기도자들이 너무 많이 남아있어요. 구한말과는 상황이 다릅니다. 임계치까지 왔다고 봐요. 주류는요, 한국 교회건 한국의 신학교건 메인스트림은 저는 바뀌기 어렵다고 봐요. 그러나 남아있는 사람 렘넌트들이 하나님께 격동시키는 기도를 해서 북한의 문을 열어버리면 그때야 비로소 한국 교회가 회개할 겁니다. 한국 신학교가 눈물 흘릴 거예요. 2차 대전 중에 나치가 유대인들 학살하는 거 알았어요. 독일 교회가 알았습니다. 침묵했죠. 설마 그럴 리가 있겠느냐라는 것도 있지만은 저항해봐야 소용이 없다고 봤어요. 근데 막상 이렇게까지 잔인하게 죽이는지 몰랐거든요. 유대인 개토가 열리고 아우슈비츠가 짠하고 세계에 공개되니까 독일 교회가 회개를 합니다. 이게 일본하고 다른 거였어요. 근데 그때 아우슈비츠를 보고 유대인들의 대량 학살을 보고 독일 교회가 이제 땅을 치고 회개를 합니다.
그 전에 회개했다면 히틀러가 나오지 않았겠죠. 히틀러가 중간에 하나님 데려가셨을 거예요. 2차 대전까지 안 갔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전에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전쟁까지 났습니다. 그러나 끔찍한 참상을 보고 나서 회개를 했죠. 그리고 독일은 재건됩니다. 일본하고 다른 길을 걷게 돼요. 한국 교회가 지금 당장 회개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뭐 그다지 낙심하고 낙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남은 사람들이 북한에 문을 열어놓고 정치범 수용소에서 지하 기독교인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내가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았다라고 간증하고 돌아다니면 부끄러워서 한국 기독교인들이 얼굴을 못 들 거예요. 얼마나 북한 체제를 연장시키기 위해서 지금까지 헛된 노력들을 했는지 그때는 깨닫게 될 겁니다. 남은 사람들은 뭐냐면요. 그때를 위해서 대신 울어주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큰 손 들어서 이 땅에 심판을 내리지 마시고 하나님 잠깐만 기다려달라고, 한 번만 더 기다려달라고. 남아있는 사람들이 아직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이 땅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해야, 그래야지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겁니다. 지금 돌아가고 있는 상황들하고 연결시켜서 제가 말씀해 드렸는데요.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실망하실 필요가 없어요. 북한의 구원 문제, 북한의 해방 문제, 심지어 복음 통일, 자유 통일, 자 이렇게 정면으로 치고 나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통일한국을 만드는 이 맨 앞에서 치고 나가는 이 흐름은요, 유행이 아니에요. 지금 인기가 없습니다. 거룩한 대한민국이 대학의 네트워크를 만드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 더 될 겁니다. 인기가 없기 때문에. 너 전쟁하자는 거냐 이렇게 나올 거예요. 더 심해질 겁니다.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들이 기도의 끈을 놓으시면 안 됩니다. 그럼 나라 전체가 어려워져요. 남아있는 사람들이, 저는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경상도건 전라도건 제주도건 어디에건 우리가 이름 모를 그 많은 기도자들이 이 나라를 위해서 중보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 잘 아시고요. 저도 돌아다녀 보니까 너무 선명하게 확인을 해요. 거의 다 왔다고 봐요. 떨어져 있기 때문에. 나 한 명만 남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죠. 7,000명이 바르게 무릎 꿇지 않아요. 한국교회는 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무릎 꿇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한국교회 메인스트림, 한국의 신학교들의 주류, 답답하고 가깝하지만 정죄할 필요도 없어요.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축복해 주시고 그들을 격려해 주세요. 다 현실적인 이유들 때문에 그렇죠. 그래요. 현실적인 이유들 때문입니다. 그 현실은 사탄이 잡고 있는데 그래서 무릎 꿇는 거예요. 약한 거예요. 영적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힘이 강한 사람들이 나와야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는 사람들이 나와야 됩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통일은 다른 이름으로는 통일되지 않아요. 대통령이 하는 거 아니에요. 박근혜 대통령이 어느 날 갑자기 통일하지 않습니다. 통일부 장관이나 정치인 위대한 사람이 나와서 통일하는 거 없어요. 오직 기도자들이 복음으로 통일할 거예요. 정치인들은 나중에 기념 촬영할지는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통일합니다. 남아있는 사람들, 예수만이 그리스도임을 확실히 믿는 사람들, 기도자들, 수많은 시련과 환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오직 복음으로 이겨낸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만으로 살고 여호와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사람들, 복음주의자들이 통일합니다. 그래서 그게 복음 통일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 나중에 선교하는 통일한국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지 각 영역에 나중에 제사장 나라가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 나올 수 있도록, 오직 예수 이름만으로 사는 사람들 나올 수 있도록 더 상황을 어렵게 끌고 가시는 것 같아요. 마치 한국 교회와 신학교에 미혹의 영을 잔뜩 뿌려버린 것 같아요. 세상이야 원래 미쳐 날뛰고 있지만 기도한다는 사람들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릎 꿇지 않는 자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기도하시죠.